안녕하세요, 거의 없답니다. 아직 제목은 못 정한 거의 없다가 신작 영화 보고 바로 털어보는 컨텐츠,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이번 주 신작은 그렇게나 기다렸던 박찬욱 감독의 새로운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변태들이 살고 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변태 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박찬욱 감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태란 예술가적 자질이 충만하지만 여전히 변태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생변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봉준호는 아닙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제 그 미량 남아있던 변태끼를 다 제거해버리고 예술가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봉준호는 이제 변태 카테고리가 아니라 변태적인 예술가 카테고리로 넘어갔습니다. 박찬욱은 예술적인 변태죠. 이 두 개는 살짝 다릅니다. 다만 이 변태로는 그냥 저 혼자 나누는 기준이니까 어떤 공식력도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변태론으로 컨텐츠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에 좀 시간이 나면 편집 컨텐츠를, 근데 너무 큰 기대는 마시고요. 아직 방송 스케줄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들을 쭉 보면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박상현 작가의 소설 DMZ가 원작이었고요. 올드보이의 원작은 일본 만화였죠. 원작 만화는 전혀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박쥐의 원작은 프랑스 소설인 테레즈 라캥이었고요. 저는 테레즈 라캥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중에 박쥐가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씨는 사라 워터스의 작품 핑거 스미스가 원작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도 있죠. 드라마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가 더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작이 없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 직접 집필한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들도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과 친절한 금자씨,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 있죠.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박찬욱 본인이 시나리오를 쓴 작품들과 원작이 있는 영화들과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원작이 있는 작품들은 거의 마개조에 가깝게 뜯어고쳐서 자기 스타일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애초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원작을 찾아서 내가 영화로 만들고 싶은 부분만 확대해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처음에는 원작을 따라가다가 결말 부분은 싹 뜯어고쳐버린다거나, 아니면 둘 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은 박찬욱이 좋아하고 끊임없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무엇이냐? 젊은 시절의 박찬욱은 잔혹한 아이러니를 다루는 감독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필모 중에 인간적으로 우리, 다른 해가 꾸는 꿈이나 3인조, 이 두 편의 영화는 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 본인도 굉장히 빼고 싶어하니까 빼드립니다. 자, 공동경비구역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깊은 우정을 나눴지만 결국 서로에게 총질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이야기였죠. 복수는 나의 것은 주제부터가 착한 유괴였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단어입니까? 착한 유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극단까지 밀어붙이죠. 착한 유괴를 당한 아이는 죽어버리게 되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미쳐서 연쇄살인범이 됩니다. 올드보이는 아주 사소한 악의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라는 괴물을 탄생시키는 두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복수를 하게 만들어서 내 복수를 완성하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파괴시켜버리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복수의 마지막은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까지 죽여버려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아이러니, 이걸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거기에 구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처럼 생뚱맞게라도 다 죽어야 돼요. 복수에 성공해도 예외 없습니다. 이우진은 복수에 성공하고 죽었죠. 아니면 오데스처럼 평생 몬스터를 껴안고 삶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거나 파괴된 거죠. 그런데 정석영 작가와 함께한 다음부터는 묘하게 작품 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금자씨는 두부같이 생긴 케이크에 얼굴을 받고 딸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박쥐의 상현과 태주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뱀파이어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들로서 태양빛 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말이죠. 이 죽음으로써 피를 탐하는 짐승의 삶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아가씨의 히데코와 수키는 서로를 구원해서 들판을 달려나갑니다. 헤어질 결심에 해주는 절절한 사랑 고백으로 설애를 구해주고, 설애는 영원한 실종으로 완전히 붕괴된 해준을 다시 이어붙입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구원이죠. 박찬욱의 영화 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귀괴하고 뒤틀렸을지언정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찬욱이 만든 영화들을 쭉 이어붙여 보면 잔혹한 아이러니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서로를 구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랑이라는 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전부 허락받거나 축복받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구원의 방식 또한 어딘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건 아니죠. 사랑조차 아이러니로 가득 차게 그리는 사람, 그게 바로 박찬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술가의 작품을 이렇게 무식하게 큰 덩어리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큰 줄기만 이렇다는 거지 여기에는 얼마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고요. 확실한 건 박찬욱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잘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박찬욱의 미장센은 더럽고 기괴하고 추한 것들을 아름다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이러니죠. 영화 아가씨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구원한 다음에 들판을 달려나가는 장면, 그리고 수키가 뱀의 머리를 칼로 깨버리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히데코가 변태들을 앉혀놓고 그 싸구려 야설을 읽어나가는 장면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헤어질 결심에서 혜준과 만나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다고 말하는 탕웨이의 얼굴은 너무 아름답죠. 아무튼 박찬욱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감독이고 이런 변태입니다. 세세히 파고 들어가면 오늘 영화 얘기는 꺼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 있는 대형 TV를 사자마자 화질 테스트용으로 박찬욱 영화부터 돌렸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멋진 변태예요. 자, 그렇게 제가 사랑하는 변태 박찬욱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 역시 거대한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엄청 재미있게 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추천할 겁니다. 박찬욱 영화 중에서도 상당히 대중의 입맛에 맞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별로 취향도 안 탈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연출을 해놨고 장면 하나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고요. 대사의 질도 엄청나게 높은 편이고 이야기의 전개 역시 A, B, C, D 순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게 전혀 꼬는 거 없이 진행되는 데다가 시간 배분도 적절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 안 하고 봐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복수는 나의 것처럼 찐득한 에스프레소의 느낌이 아니라 오트밀 라떼를 먹는 것처럼 고소하고 단맛도 잘 배합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트밀 라떼 역시 커피죠. 커피인 만큼 박찬욱의 맛이 싫으신 분한테는 당연히 별로일 거고요. 그런 분들은 아예 극장 가서 안 보시겠죠. 잘 보다가 결말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수는 있는데 그 결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끄트머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영화 보고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를 드렸고요. 혹시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멀리 떨어진 분들, 그런 분들이 중지를 못하고 내가 중지를 누르지 못하고 들어버렸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됐죠? 지금부터는 제 책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3번이나 스포 경고를 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거대한 아이러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유만수, 이병헌이 연기한 캐릭터죠. 유만수라는 인물은 25년간 제지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가장이고요. 이 사람은 뭐 운빨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인물이 좋아서인지 손예진이 연기하고 있는 이미리 같이 어처구니 없게 예쁜 마누라도 얻었고요. 물론 애 딸린 돌싱이긴 했지만 아들 하나 딸 하나 밸런스가 좋은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대출을 풀로 땡겨서 쓰긴 했지만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근사한 집도 있고요. 마당에는 2마리의 대형견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가 만족스러웠는지 와이프와 아이들을 이렇게 껴안고 이런 대사를 내뱉죠. 다 이루었다. 뭐 충치 때문에 이빨이 흔들리는 건 좀 아프긴 한데 그거 말고는 진짜 다 이루었다라고 느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로부터 선물 받은 장어가 사실은 이별 선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평생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려버리고 나자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남자를 이루고 있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이 거꾸로 무거운 짐덩이가 되어서 이 사람을 덮칩니다. 일단 이 사람은 평생 한 가지 직업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건 전혀 할 줄 몰라요. 자기 분야에서는 엄청난 프로페셔널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 경력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묻어 있어서 어른이 돼서 다시 구입한 다음에 내 입맛대로 뜯어 고치느라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인 내 집은 그 대출과 함께 어마어마한 짐덩이가 되어버리죠. 대출을 풀로 땡기는 바람에 갚아야 하는 액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요. 애들한테 매달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대형견들이 또 좀 많이 먹고 좀 많이 쌉니까? 둘째 딸은 첼로 연주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재능을 꽃피워야 되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어린 나이입니다만 또 여기에 들어가는 레슨비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곧바로 재취업을 해서 비슷한 수준의 벌이를 만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쌓아올린 성은 모래성 마냥 박살이 나서 흩어져 버리게 될 거예요. 예쁘고 똑똑한 마누라는 전심전력으로 나를 서포트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 성이 이제 곧 무너진다 이러면서 냉혹하게 카운트다운을 옆에서 하고 있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집안 살림을 챙기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3개월 안에 재취업하겠다라는 이 남자의 계획이 정말 계획대로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이 재취업이라는
연출이라는 산업 자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요. 사양 산업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극 중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종이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인물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닙니다. 종이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업체가 딱 하나 있는데 아날로그의 나라인 일본과 판매 계약을 체결한 문제지라는 회사. 이 회사만 제지 업종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관리직은 박휘순이 떡 버티고 있어요. 저 인간이 없어지기 전까지 내 자리가 나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박휘순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해도 이 업계에는 만약에 박휘순의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내가 질 것 같은 경쟁자가 둘이나 더 있습니다. 이성민과 차승원이죠. 자, 1년째 마트 알바를 전전하면서 점점 더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는 유만수는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결심이 다 죽여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 경쟁자부터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갈 자리에 버티고 있는 박희순까지 없애버리고 나면 그 회사는 나를 뽑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나는 비슷한 수준의 직장을 다시 얻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현실적이야? 별로 와닿지 않는데? 라는 겁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블루칼라인 가장이 갑자기 살인으로 일을 해결하려는 결심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사람을 막 죽인다고? 이게 진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야?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은 주인공을 가장 크게 비웃고 있는 말이기도 해요. 당연히 어쩔 수가 있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셀프 위안을 하면서 이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는 걸 비웃고 있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블랙 코미디는 원래 극단적인 상황을 밀어붙이면서 거기서 뒤틀린 웃음을 만들어내는 장르입니다.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고요. 블랙 코미디에서 이 정도 극단적인 상황 설정은 애교죠. 짐 캐리가 나왔던 뻔뻔한 디겐 제인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주인공도 비슷해요. 실제로 해고를 당하고 나서 남편과 와이프가 함께 짜고 강도질을 하거나 아니면 근래 가장 훌륭했던 블랙 코미디 영화 중에 하나인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냥 지구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에서 이 정도는 애교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끝끝내 이게 나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러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안타깝네요.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욱은 원래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의 특성 그리고 박찬욱이라는 예술가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게 별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인공 유만수라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곳을 애써서 만들고 거기에 들어앉아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그게 편리한 아파트도 아니고 집값이 오르는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을 사서 그것도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을 사서 그걸 또 자기 취향대로 다 뜯어고치고 식물 키우는 게 취미니까 또 거기에 온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든 나한테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막 꾸역꾸역 들어가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만수의 딸내미가 항상 그 계집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장면을 보면 이건 거의 유전이에요. DNA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모든 내가 받은 굴욕과 위험을 캔슬시키고 안정적인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방법이 살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화장실에서 무릎 꿇고 당한 굴욕적인 상황 때문에 저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어진다는 욕망이 생긴다? 1년간의 어떤 비참한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서 살인을 결심한다? 저는 그게 이 블랙 코미디를 즐기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원래 살인이라는 일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어처구니 없는 사유로도 발생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끝내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이 남자의 행각이 블랙 코미디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이 파트 역시 굉장히 재밌었는데 실제 연쇄살인을 하게 되는 살인범들의 패턴을 보면 첫 번째 살인까지가 가장 긴 준비 기간을 거치고 가장 길게 망설이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그 첫 번째 살인이 성공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두 번째 살인부터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일처리도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살인에서 살인까지의 기간도 점점 더 짧아지게 되고요. 자, 이 영화의 첫 번째 희생자는 이성민인데 주인공 유만수가 가장 오랜 시간 이 사람을 관찰하고 준비하고 가장 많이 망설이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자 가장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살인은 굉장히 얼렁뚱땅 이뤄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주인공의 실행을 도와줄 요소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 영화에서 그게 누군가 하니 바로 염혜란입니다. 자, 염혜란 배우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박찬욱 감독은 보통 기존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끌어다가 자기 영화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가씨의 하정우 같은 배우 하정우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정말 잘 활용한 예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다른 배우들은 평소 자기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끌어와서 사용을 한다라면 염혜란만은 이 영화에서 평소 이미지를 완전히 역전시켜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염혜란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면 거의 기본값이
역시 아줌마였습니다. 물론 뭐 이 영화에서도 아줌마로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앞에서 말한 그 아줌마가 아니라 욕망이 막 끌어넘치는 요부에 가까운 역할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욕망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도 안 되고 어딘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여성이죠. 그런데 염혜란이 연기하는 이아라라는 캐릭터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섹시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염혜란 때문에 이 첫 번째 살인은 때때로 정말 비현실적이면서 때때로는 또 매우 현실적이고 염혜란 혼자서 막 휘젓고 다닙니다. 제가 항상 염혜란 배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입버릇처럼 염혜란이 섹시한 요부를 연기한다면 정말 멋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박찬욱 영화에서 이 모습을 보다니 정말 감개무량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거기다 염혜란이 그걸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걸 찍는 사람이 박찬욱이야. 와,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살다 별 이런 재미난 일이 다 생기는 한데. 거기다가 조용필의 노래를 틀어놓고 이병헌, 이성민, 염혜란 셋이서 슬랩스틱을 장렬시키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뭐랄까 저한테는 굉장히 극락 같은 장면이었어요. 이성민 배우는 자기 얼굴을 정말 얼굴 근육을 다 사용해가지고 몽크의 절규에 나오는 얼굴처럼 바꿔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요. 이병헌과 염혜란은 서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존나 웃겼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웃기긴 하지만 정말 나름대로 다 절박하거든요. 이성민은 자기 부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있는 중년의 남자고요. 이병헌은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살인을 지금 하려는 참이고, 염혜란은 자기 남편이 자기의 불륜을 눈치 깠다는 것과 그 남편을 살해하러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는 걸 지금 목격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 사람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저는 정말 웃겼어요. 이 장면이 웃기면서 이상하게 기묘하게 슬펐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첫 번째 살인 씬에 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살인은 조금 다소 건조합니다. 여기는 웃기는 파트라기보다는 처절하고 아픈 파트거든요. 이병헌이 자기가 죽이게 될 사람들과 동종업계에 오랜 시간 종사했다는 점, 그리고 누구보다도 평생 직장에서 해고된 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있다는 점이 이병헌의 살인을 오히려 돕게 됩니다. 게다가 경쟁자라고 부를 만한 인물들이 사실은 다 해고된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처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점이 상당히 아픈 지점이죠. 이 살인들은 우픈 게 아니라 그냥 아파요. 그래서 두 번째 살인과 세 번째 살인은 다소 늘어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살인씬처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재미있지 않거든요. 뭐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블랙 코미디라는 것이 계속 웃기기만 하는 그런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기생충도 마찬가지로 웃기는 지점이 있으면 그게 아픈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살인씬은 그게 상당히 아파요. 마지막 결말에 대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초강력 스포입니다. 이 결국 세 사람을 살해하게 된 이병헌은 진짜 악마가 도와준 것 같은 기가 막힌 운빨로 그 모든 의심을 피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을 실제로 얻게 되죠. 이 딸이 연주하는 첼로 소리가 들려오는 장면에 이르면 야, 이거 살인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실 겁니다. 아니, 살인자가 살인을 해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아무리 무한 경쟁 사회라지만 경쟁 상대를 죽이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 결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주인공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저물어져 가다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업종에 종사하게 되면서 결국 아무도 없는 공장에서 혼자 태블릿을 들고 AI가 가동시키고 있는 공장의 관리자라는 것이죠. 극 중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 이건 시대가 변해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인간 노동자의 자리를 AI가 대체하는 세상 말이죠. 원래 그 공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 딱 한 명 남았습니다. 그 한 명의 자리가 없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찾은 보금자리가 결국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공장에서 혼자 일하는, 이쪽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하다가 결국 이쪽 낭떠러지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계속 빛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결국은 빛을 피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에 도달한 것은 아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공장입니다. 기생충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자, 두 번째, 주인공은 자기 집 앞마당에 시체를 묻고 그 위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우연찮게도 자기 아들이 그걸 목격하게 되었고 와이프는 이 모든 걸 알고 확인하려다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진실을 이미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외면했다는 말이죠. 우리 집 앞마당 땅에 시체가 묻어져 있고 그건 우리 남편이 살해한 시체다. 주인공의 아들은 지금 조금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네가 사실은 잘못 본 거야 라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라서 머리가 굵어지게 되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손예진이 연기하는 와이프는 남편이 남의 약점을 잡고 협박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걸 바로 옆에서 봤습니다.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합의 가능한 목적성이 있을 때야 손예진이 그냥 넘어갔지만 나중에 자기 아들을 남편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상황
상황이 온다면 아마 손예진은 남편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이건 좀 더 나간 생각인데 주인공의 행동은 마치 개발 독재 시절의 우리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 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사람 죽는 것 정도는 아예 신경도 안 썼고 되려 진실을 묻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묻지도 못했어요. 당시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라는 합의 가능한 커다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흔적은 시체의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나무처럼 계속 자라나게 될 겁니다. 중간에 주인공이 나무에 철사를 감아서 그 나무가 자라는 방향을 바꾸려다가 실패하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숙달된 정원사라고 해서 나무가 자라는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원치 않는 쪽으로 뻗어나가는 나뭇가지는 언제나 생기기 마련일 겁니다. 지금이야 주인공이 이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의 역할에 있지만 그렇지 못하게 된 시점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논리로 주인공이 희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멋진 영화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블랙 코미디이자 박찬욱의 인장이 아주 깊게 박혀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고요. 재밌습니다. 잔혹하지만 웃기고 웃기지만 아픕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멋진 변태의 작품을 극장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본다면 코미디 장면들이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드리는 저의 등급은 Scale of 1 to 10, how happy are you as a couple? Ready? Ready. 8. It's not a 1 to 10 scenario. It's a basic question. Well, that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on.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Shoe dog.